사회, 건대, 인문사회 2, 송수대, 경상 이런 쪽으로 수학을 보니까 여러분들 수학을 조금 해둔 친구들이 여기 지원하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해석 도표 나오는 데는 조금 더 많죠. 도표 정도는 우리가 수학하고 전혀 상관없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배우면 두려움 없이 도표는 잘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도 계속 설명을 하면서 논술 수업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이제 오늘은 조금 어려웠던 경희대학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제가 이제 수리 문제는 빼고 내가 도표 문제까지만 해가지고 4문제 중에 3문제를 넣은 건데, 경희대학교 제시문이 보시면 알겠지만 쉽진 않아요. 짧은 게 여러 개가 있는데 난이도는 거의 성대 제시문하고 좀 맞먹는다, 그 정도 급으로 그 주제라던가 이런 난이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서 가볼 텐데, 1번 문제, 우리 항상 문제를 보면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글을 짜고 들어가야 될지 개요를 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시문 가와 바를 유사한 관점을 가진 것끼리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라고 해서, 우리 분류 나오면 몇 개로 대립한다, 분류 나오면 2개로 대립한다 항상 얘기했었죠. 분류는 2개다. 분류는 2개고, 2개 나오면 분류 생각해야 된다, 2개 나오면 대입 생각해야 된다. 우리 이런 거는 계속해서 앞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겹도록 들어가지고 지겨워질 때쯤이면 그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한 관점을 가진 것끼리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우리 분류 요약 문제 3가지 스텝, 앞으로 계속 3가지 스텝으로 접근할 거예요. 분류하고 요약하는 거 우리 맨 처음 시간부터 했던 유형인데, 분류 요약. 분류 요약이라면 맨 처음에 우리 뭘 찾아야 될까? 우리가 분류 요약하면 맨 처음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7개의 지문이 6개의 지문이 일단 하나의 공통된 소재로 묶여야 돼. 그래서 6개의 지문이 다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하지만 하나의 공통 소재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공통 소재를 먼저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통 소재를 잡은 다음에 A랑 B라는 입장으로 갈라져. 그 갈라지는 기준이 뭔가 하는 대립 기준을 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대립 기준을 잡아야 된다 그랬고, 마지막으로 이 대립 기준을 잡고 나서 A와 B라는 대리버 쌍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뭔 얘기냐,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제 7페이지 여기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를 그려서 개요를 작성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진짜 내가 한 땀 한 땀 손으로 해서 만든 정리표거든요. 공통 소재가 이제 뭐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는 6개 제시문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6개 제시문이 서로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애초에 분류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공통된 소재를 먼저 잡아야 되고, 공통된 소재 중에서 공통된 소재인데 자연과 인간의 관계인데 이걸 어떻게 두 부류로 분류할까 라고 해보면, 자연과 인간의 관계, 그러니까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에 대해서 대립을 하고 있다 라는 게 대립 기준이겠죠. 대립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A와 B라는 대립어 쌍이 있겠죠. 이 기준에 따라서 자연과 인간 중에 자연이 우선한다고 보는지, 그리고 생태가 인간이 우선한다고 보는지 라는 이런 대립어 쌍이 있어서 이렇게 두 쪽으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통소재 대립기준 그리고 A, B 대립어 쌍, 요 순서대로 항상 분류 요약 문제는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제시문을 막 정신없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딱 읽으면서 공통된 얘기가 뭔지를 먼저 찾아야 돼. 무슨
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거부터 찾고, 근데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두시적으로 대립이 되는가? 혹은 당연히 어느 쪽이 우선인지 이걸로 대립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탐에서 나온 생태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로 나눠가지고 각각 이렇게 제시문들을 메모를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고 한번 제시문을 볼게요. 다부터 바꿔서 짧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정보량이 조금 압축적으로 많이 있어서 꼼꼼하게 잘 따라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자연은 물체로 채워지고 그 변화는 운동에 의해 설명되며 운동 자체는 외부의 힘에 의해 발생하는데 일단 운동이 시작되면 물체는 자동적으로 계속 움직인다 해가지고 우리 뭔가 딱 논술 제시문이든 뭐 국어 비문학 제시문이든 마찬가지야. 딱 초장에 잘 잡아야 돼. 그러니까 첫 문장을 들어갈 때 뭔가 여기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주어 서술어를 진짜 명확하게 딱 잡아야 된단 말이야. 여기 보면 자연은 물질을 채워주고 변하는 운동에 의해 설명되며 운동 자체는 외부의 힘에 의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자연에는 물체가 있고, 그러니까 물체의 변화는 운동하고 관련이 있고, 자연은 물체로 채워져 있고 물체는 운동에 의해서 변화하며 운동은 힘에 의해서 발생하고 일단 운동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계속 움직인다. 우리 자동적으로 뭔가 자동적으로 계속 일어난다. 이런 이론 우리 예전에 이런 얘기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다른 단어로 바꾸면? 저는 자동적으로 계속 움직인다. 이런 거를 자연 법칙에 따른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인과론적 법칙에 따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잡아볼 수가 있고, 자연은 그러니까 인과론적 또는 기계론적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물체로 가득 차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첫 문장에서부터 자연에 대해서 기계론적 관점을 취해가지고 접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이죠. 이런 걸 보고 딱 여러분들이 에센스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적 존재는 동일한 역학법칙의 지배를 받는 기계이며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오네요. 어차피 역학법칙의 지배를 받는 기계이며 인간 역시 동식물이나 무기물과 차이가 없다. 살아있는 인간의 육체는 하나의 시계와 같다. 그래서 모든 물질은 기계이며 결국에 우리가 뭘로 끌고 간다? 인간의 육체도 마찬가지로 기계다라고 해서 자연 만물과 인간이 둘 다 똑같이 뭐다? 둘 다 똑같이 기계다. 그리고 이 기계는 이런 인과론적 자연 법칙에 의해서 지배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읽어내면서 물론 이제 나랑 100% 똑같이 이렇게 피얘기를 하면서 막 동그라미 친 단어까지 똑같이 필요는 당연히 없지. 근데 이런 식으로 문장을 그냥 그대로 읽지 않고 거기서 엑기스를 발라먹을 줄 알아야 돼. 그게 여러분들이 논술의 글이 키워드가 많아지고 메모를 잘하는 비법이에요. 그래서 기계론적 자연과 인간은 동일하고 기계론적 법칙에 의해서 지배되는 기계적 존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문단에. 그래서 이게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지 기계론적인 전제를 가지고 둘의 관계를 어떻게 얘기할지를 우리가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계와 같이 감겨진 태엽에 의해 움직이며 따라서 태엽과 운동이 인과 연쇄로 결부되어 있다. 뭐 이런 내용들. 계속해서 기계론적으로 자연과 인간이 동일하다라고 첫 번째 문단에서는 요 얘기만 하고 끝났네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뭘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물체의 힘과 작용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들을 어떤 용도에든 이용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자신의 자연의 지배자이자 소유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제 나오죠. 이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문장에 여기서 가에 요거 딱 보자마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게 공통 소재가 왠지 자연이 되겠구나, 공통 소재가 자연이 되겠구나라고 짐작을 했어야 됐어.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 교재로 보면 밑에 쫙 내려가면 나에도 뭐 돼지 얘기 나오고 그리고 다에도 뭔가 이제 생물체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자연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이거 보자마자 공통 소재, 분류 요약이니까 공통 소재, 공통 소재 자연 얘기하네? 혹시 자연일까? 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봤더니 다 자연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공통 소재야. 먼저 잡았어야 됐고, 먼저 잡고 나서 그러면 자연 얘기하니까 그렇게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하겠구나. 요 정도 여러분들이 바로 나왔어야 됩니다. 자연을 얘기할 때는 당연히 자연과 인간의 관계 얘기하겠지. 그냥 뭐 대자연을 감상하는 얘기하고 끝나진 않을 거 아니야. 자연과 인간의 관계다 라고 요걸 보고 짐작을 하면서 쭉 내려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쫙 내려오면서 요거 보고 첫 문단에 자연과 인간이 기계로서 동일하다라는 거 보고 이제 이 문단을 봤으면 요 얘기가 눈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자연의 지배자이자 소유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인간과 자연은 둘 다 동일하게 기계론적인 존재야. 사람과 자연 그냥 다 물리법칙의 지배를 받아. 근데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고 소유해야 돼. 뭔가 조금 이제 정보가 빠져있죠. 왜 그런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이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여기서 유의할 것은 자연 지배를 할 때 지배라는 말의 의미이다 라고 해서 지배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것은 자연체계에 대한 파악을 토대로 자연의 각종 힘이나 소재를 인간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응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을 지배하고 소유해야 되는데 인간은 지배하고 소유한다는 게 뭔가? 라고 하니까 자연체계에 대한 파악을 토대로, 그러니까 아까 우리 기계론 얘기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자연도 인간도 기계인데, 그러니까 똑같이 기계니까 자연을 기계로서 파악하라는 거야. 기계적 원리를 파악하고, 그리고 이거를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응용한다. 기계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한다. 이게 바로 지배라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처음 문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통소재 대립기준 잡고 들어가면 사실 가를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가에서는 총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 가에서는 첫 번째, 자연과 인간이 일단 기계론적인 입장이라는 거에서는 동일해. 그러니까 자연이든 인간이든 다 기계인데, 근데 인간은 그러니까 이런 자연이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로서 원리를 파악하고 이런 힘이나 소재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기계론 얘기를 하면 뭔가 자연과 인간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그냥 약간 생태 중심주의적으로 가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읽을 때 조금 헷갈렸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맨 첫 문단에는 뭔가 자연도 인간도 똑같이 기계라며. 그러니까 뭔가 똑같으니까 자연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기계니까 그냥 기계가 기계를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둘 다 기계니까 제 파악해서 그냥 이용해. 자연의 뭔가 신비로운 그런 막 기적, 자연의 어떤 막 오묘한 이치 같은 거 없어. 그냥 이용 대상이니까 잘 이용하면 돼. 요거인 거. 그래서 기계론적인 전제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로 지금 가고 있다. 이 두 가지 정보를 잡으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7페이지에 여기 메모를 해놨는데 어떤 정보들을 잡았는지 나중에 한번 조금 더 확인을 해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잡았고 일단 가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인간 중심주의고 두 개로 분류해야 되니까 우리 얘 반대편에 인간 중심주의의 반대편에 뭐가 있는지 알잖아요. 인간 중심주의의 반대편은 얘는 인간 중심주의고 그리고 얘 반대편에는 생태를 중시하는 생태 중심주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나는 생태 중심주의일 것이다. 약간 번갈아 가면서 좀 나오는 게 트렌드니까 그럴 것이다 라고도 짐작을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지에 대해 인간이 맺는 윤리적 관계는 그래서 나번 나오는데 나번 왠지 생태 중심주의로 갈 것 같아요. 일단 짐작을 하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연속으로 인간 중심주의가 나올 수도 있지만 한번 봅시다. 나번 대지에 대해 인간이 맺는 윤리적 관계는 그것에 대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그것의 가치에 대한 높은 평가 없이 형성될 수 없다. 딱 봐도 뭔가 스멜이 나죠. 뭔가 말투가 좀 다르잖아. 대지에 대해서 사랑과 존중 그리고 높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윤리가 형성될 수 없대. 그래서 사랑과 존중, 요 생태 중심주의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고 내가 말하는 가치란 단순한 경제적 가치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아까도 우리 지배라는 말을 정의해 줬잖아. 지배라는 거는 기계론적인 원리를 파악하고 인간의 목적을 위해 응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정의를 하거나 범위를 정해줄 때 범위를 한정할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주의 깊게 갖다가 논거로 잘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가치라는 건 뭐냐? 이 사람이 대지의 가치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가치라는 거는 경제적 가치뿐만이 아니다. 경제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훨씬 광범위한 것, 즉 철학적 의미의 가치이다 라고 하면서 경제적 가치 A, 철학적 가치 B라고 보면 이 철학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철학적 가치라는 건 뒤에 문단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용어로 표현이 돼요. 윤리적이고 심리적인 가치라고 이제 동의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경제적 가치보다 윤리적, 심리적 가치, 철학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그런 가치 때문에 자연을 높게 평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 논리만으로 그러니까 자연을 높게 똑같이 평가하더라도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똑같이 얘기하더라도 경제적 가치만을 이유로 든다면 그것도 이 사람의 주장에는 조금 반대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자연을 경제적 가치로만 보는 것 자체를 반대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지윤리의 진화를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장애는 해서 철학적 의미의 가치를 지닌 대지를 우리가 사랑과 존중을 해야 돼. 근데 여기 장애물이 있어. 이런 우리가 생태 중심주의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 뭔가 문제가 있어. 이걸 가로막는 문제가 뭐냐 봤더니 우리의 교육 및 경제 체제가 대지에 대한 의식에서 멀어지고 있어. 우리의 교육 및 경제 체제는 뭔가 이런 생태주의적인 인식이 떨어져 점점 멀어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물질적 도구들로 인해 대지에서 격리되어 있다. 현대인은 대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하면서 대지는 도시와 도시 사이에서 작물이 자라는 공간일 뿐이며 하루 동안 대지 위에 풀어놓아보라. 골프장에 절경도 없다면 그들은 아주 따분해한다 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뭐 시골만 살라는 건지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 의미에 경제적 가치 플러스 철학적 가치가 있는데 철학적 가치가 되게 중요하고
우리는 요 수력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상실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태 중심주의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적절한 대지의 사용이 오직 경제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멈춰라. 한 번 더 강조하죠. 그러니까 대지에 대한 윤리 중에서 경제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논리로만 해결하지 말라는 거야. A만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거야. A만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거야. 경제적으로 무엇이 유리한가 하는 관점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죠. 아까 철학적 가치라고 한 게 뭘 의미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유리한가 하는 관점뿐만 아니라 윤리적, 심미적으로 무엇이 옳은가의 관점에서도 검토하라. 그러니까 자연이 가진 이 철학적 의미의 가치는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윤리적, 심미적인 가치야. 그러니까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우리의 어떤 도덕 정신하고도 관련이 있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동물학대를 막는 이유, 그리고 뭐 생태계 파괴를 막는 이유가 단순히 그게 뭐 동물이 비싸서가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좀 우리의 도덕 정신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어떤 공동체 윤리가 파괴된다거나 그런 이제 영향들에 다 자연이 미치고 있다, 영향을. 그리고 심미적으로도 자연 경관이 파괴되면 우리의 환경권을 상실하는 거잖아. 우리가 아름다운 경관을 상실하고 그만큼 우리의 공간 자체가 굉장히 삭막해지고 파괴되는 거잖아. 그런 가치들을 같이 고려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 관점과 비경제적 관점, 이런 틀도 요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인 요소들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시고, 무엇이 옳은가의 관점에서 검토하라 하면서 이제 아름다움의 버전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다,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 그러니까 윤리적, 심미적 가치를 열심히 고려하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짤 때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실제로 시험장에 가면 이제 이중으로 메모를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제시문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둘 거라고 내가 한 거죠. 일단 제시문 옆에다가 급한 정보를 메모해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것들을 그냥 요렇게 분산된 상태로 놔두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조금 이제 빈 공간 큰 데 가서 연습지를 안 준다면 그냥 빈 공간에다가 이런 표를 또 그려야 된다. 표를 그려서 생태 중심주의에 해당되는 관점이 뭐고, 인간 중심주의에 해당되는 관점이 뭐고, 여기서 사용된 주요 키워드가 뭔가, 이런 것들 보고 2번, 3번까지 이런 것들 키워드 여러분 계속 보고 쓸 거거든요. 왜냐면 한쪽에서 지지하라, 비판, 평가하라 이러면 요것들 가지고 비판, 평가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잘 표시해 놓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모두 운동 법칙에 의해 설명되는 기계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자연 역시 기계에 해당하므로 인간의 효용 이익을 위해서 원리를 활용해야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또 오래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을 또 약간 말을 바꿔보면 자연을 수단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한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태 중심주의와 자연 중심주의 각각 분류해놓고 각각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도 메모했다가 또 표도 그렸다가 이렇게 해서 진짜 표를 딱 제대로 정갈하게 만들어 놓고 글 개요까지 어느 정도 잡고 글 쓰면 여러분들이 글 쓰는 건 금방. 여러분이 항상 내가 청사 때 보면 항상 그렇듯이 마음이 좀 급해. 뭔가 그냥 막 안 될 것 같으니까 중간에 막 글로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은 이제 좀 시간이 오버돼도 괜찮으니까 충분히 개요 쓰고 충분히 제대로 형식 갖춰서 쓰고 요걸 연습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나 이렇게 가나 읽었고, 그럼 왠지 단은 또 뭘까? 단은 뭔가 좀 인간 중심주의가 나오지 않을까? 약간 이런. 물론 이제 뭐 연속으로 똑같은 게 나온 경우가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 한번 봅시다. 이거 단은 문학이네요. 문학인데 굉장히 가벼운 문학이에요. 우리 뭐 여기는 좀 짧은 문학이지만
이제 논주제 시문에 좀 긴 문학 작품이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비문학과 문학이 합쳐지면 뭐부터 읽어야겠죠? 무조건 비문학부터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능 국어에서는 문학부터 풀잖아. 여기서는 문학부터 읽으면 망해요. 진짜 막 미로로 산으로 가기 시작해. 막. 여기서 막 시적 화자의 심정은 무엇이었을까? 왜냐면 문학은 기본적으로 해석이 주관적이고 다의적이야. 그게 그냥 문학의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문학이 진짜 설명문처럼 딱딱 한 문장에 하나의 뜻만 가지게 돼 있으면 막 진짜 뭐 되게 베스트셀러 문학이 나왔는데 오늘날 막 적절한 대지의 사용이 오직 경제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멈춰야 된다. 이런 문학이 있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안 읽잖아. 문학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수능에서 이제 보기를 줘가지고 한정을 시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해석하라. 근데 여기 그 보기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먼저 읽어서 공통 소재랑 대립 기준 다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문학을 읽어서 그 키워드에 끼워 맞춰야 되는 거야. 그 키워드의 틀로만 읽어야 되는 거야.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솔직히 너무 짧고 너무 명백해서 그냥 순서대로 읽는 건데 실제로 좀 긴 비문학이 나오면 여러분들 무조건 비문학 먼저 읽고 문학 읽으셔야 돼요.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봅시다. 얘는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 중에 뭘까 하고 봤더니 오늘 아침에 그만 늦잠을 자고 말았다. 서둘러 샴푸로 머리를 감고 교복을 급히 챙겨 입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출근하면 차로 등교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다. 거봐. 이런 것들 보면서 공통소재 못 잡지. 혹시 막 늦잠을 잔 게 공통소재인가 막 이러면서 막 등교의 교통 혼잡이 막 그래서 진짜 머리에 교통이 혼잡해진다고. 그러면 안 되고 쫙 봅시다. 인간주의와 중심주의와 생태주의 중심주의인가? 그래서 뭐 차로 앞까지 편하게 올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고 친구들이 학교 곳곳에 벚꽃이 피어서 한창 예쁘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자고 했다. 그래서 나는 쉬는 시간 아껴서 신나게 사진을 찍었다. 여기 뭔가 이제 자연 나오잖아. 뭔가 자연 이런 거 나오니까 이제 이 벚꽃과 나의 관계를 조금 유의 있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벚꽃에 신나게 사진을 찍었대. 신나게 사진을 찍었대. 이게 인간 중심주의일까 생태 중심주의일까? 라고 보면 뭔가 아리까리하지만 그래도 뭔가 생태 중심주의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뒤에까지 쫙 볼게요. 이번에는 벚꽃이 나는 게 멋질 것 같아서 나무가지를 툭툭 치니 꽤 근사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막 이런 포즈 나오려고 막 이제 나무가지를 툭툭 치고 그냥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자연을 수단으로 인식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는 내 배경이야. 너는 내 사진 이쁘게 좀 잘 좀 나뭇가지도 좀 기우고 그러란 말이야. 이런 태도잖아요. 그렇고 이제 아침밥을 못 먹고 왔더니 점심시간쯤엔 정말 배가 고파서 엄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돈가스가 나왔다 하면서 허겁지겁 밥을 먹다 보니 생각보다 금방 배가 불었다. 욕심을 내어 가져온 밥과 반찬 중에서 남은 것은 모두 버리고 교실로 들어왔다. 이런 거 환경 부담금 막 이런 거 생각나죠. 근데 그러니까 음식 많이 남겼다 이런 거 일반적으로 환경을 잘 고려하지 않는 행위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요것만 띵 놓고 읽었으면 이거를 굳이 뭐 인간 중심주의라고 읽진 않겠지. 근데 요 상황에서 이제 쟁점이 명확해졌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인간 중심적이냐 생태 중심적이냐 그것만 놓고 봤을 때 얘는 조금 더 인간 중심주의적이잖아. 그렇죠. 이제 학교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데 애완견 코코가 꼬리를 흔들며 나에게 다가온다. 코코는 기분이 좋은지 날 보면 연신 짖는다. 얼마 전 성대 수술을 해주었더니 소리가 한결 작아졌다. 성대 수술을 했네요. 이것도 뭔가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어떤 동물을 이제 동물의 신체에 변형을 가한 거잖아. 그렇게 하고 층간 소음 걱정이 없어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이제 걔는 이제 층간 소음에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어떤 그런 대상 아니야. 얘한테. 그러니까 얘는 이제 걔가 걔의 입장이 아니라 순수하게 인간의 편익의 입장에서 걔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인간의 편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문학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읽는 건 아니라 이렇게 읽진 않아. 그러니까 문학을 그냥 요거 문학 작품은 딱 놓고 있는데 여기서
하고 많은 주제 중에 인간 중심주의만 딱 잡아내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문학의 일반적인 감상 방법하고 논술에서 요구하는 감상 방법하고 다르니까 그런 차이를 여기서는 그 쟁점만 가지고 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 적이야. 그래서 쫙 이렇게 메모를 하는 거지. 쫙 이렇게 뭐 생태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 하면서 이제 다 그래가지고 뭐 가에서는 어떤 부분이 인간 중심주의 적인가 이렇게 뭐 음식을 마음대로 남기는 데서 환경을 이제 의식하지 않는 태도가 드러난다. 이제 성대소주랑 강아지를 보면서 이제 인간의 편익만을 이제 생각한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그런 왜 이 작품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을까 이 교수님은. 되게 좀 이런 거 잘 찍어내는 교수님도 되게 참 용해. 어쨌든 그 다음에 다음 바꾸라.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분류 요약하면 공통 소재, 대립 기준, 그 다음에 대립어쌍, A, B 이렇게 잡고 가면 편해요. 이렇게 잡고 가면 편한데 그냥 진짜 막 돌진하듯이 제시문으로 바로 딱 뛰어들면 그러면 막 혼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문제 보고 딱 대립어쌍, 공통 기준 이거 항상 머릿속에 딱 장착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4번 봅시다. 대다수의 동물들은 단지 환경 속에 거주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면서 그들이 환경을 바꾸었다 해도 그것은 내재적 본능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했을 뿐이며 뭔가 이제 너무 이렇게 막 끼워 맞추는 거는 좋진 않지만 그래도 요런 거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 조금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능에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저절로 이러면 약간 자연 법칙에 기계적으로 따른다. 뭐 이런 거랑 좀 일치하는 맥락이라고 여러분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식이 있는 존재와 의식이 없는 존재를 막 구분한다. 그래서 뭐 이제 인간이나 자연이 본능에 따라서 그냥 기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뭔가 기계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재적 본능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했을 뿐이며 자연적으로 활용 가능한 능력의 발생적 선택에 불과하다. 자연적으로 활용 가능한 능력의 발생적 선택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이라는 거죠. 자연 발생적이라는 거고 동물은 의식적으로 환경을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으려는 본능을 따를 뿐이다. 그래서 여기 동물은 의식이 없고 뭐만을 가지고 있다? 본능만을 가지고 있다. 자연적인 본능만을 가지고 있다.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고 있네요. 뭔가 이제 구분하니까 이 중에서 생태 중심주의보다는 인간 중심주의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인간과 동물은 뭔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간은 의식적으로 환경에 작용을 하고 새로운 물질적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상을 조작한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의식을 활용해서 환경에 작용을 하고 대상을 조작할 수 있다. 이런 말들 나오죠. 그래서 인간과 동물은 계속해서 인간과 동물은 근본적으로 달라. 인간은 의식을 가지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어. 인간은 뭐 도구도 만들 수 있고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뭐 건물을 짓거나 뭐 댐을 짓거나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동물은 그게 아니야. 동물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움직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구분을 짓고 있죠. 인간과 동물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질적인 차이가 있다.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런 말도 여러분 많이 써요. 그래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의 반대말은 여러분들 뭐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면 아예 그냥 구분이 된다는 거야. 근본적으로 다르고 남자 여자 그리고 그냥 대립인 개념이 있잖아요. 저 한쪽에 속하면 다른 쪽에 속할 수 없는 그런 이양대립적인 개념들 거기에 속한다라는 거야. 그냥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뭐 정도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뭐 40% 남자고 60% 여자 이렇게 구분 안 하잖아요. 그냥 한쪽이면 한쪽이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0, 1, 5x밖에 없는 게 질적인 구분이고 요거의 반대말을 뭐라고 하느냐? 요거의 반대말을 양적 차이라고 그러죠. 쉽게 말해서 정도의 차이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상대적인 거. 앞에 거는 절대적인 거. 양적 차이는 상대적인 거. 요런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수능을 잘 봤어. 근데 옆에 애가 나도 수능 잘 봤는데 아니야 내가 너보다 잘 봤어. 그러니까 넌 못 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봤다 못 봤다라는 개념은 양적 차이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A가 B보다 잘 봤는데 둘 다 잘 봤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정도의 차이의 문제, 양적 차이와 질적 차이가 있는데 인간과 동물은 뭐야? 이 사람은 질적으로 다르다. 어나더 클래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인간 중심주의 쪽으로 가겠죠 아마도.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란 유기적 세계를 하나의 진화 과정으로 본다면 요즘에 되게 진화라는 말 진짜 많이 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진화론 관련 주제가 제가 다음번에도 한번 배경 지식을 줄 거지만 요거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너무 편하다는 거야. 너무 편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진화 과정으로 본다면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여기서는 뭐야? 낭만주의적 관점보다는 보다 복잡하고 진보된 방식으로 조명해야 된다. 복잡하고 진보된 방식으로 조명해야 되는데 인간의 출현과 문화 창조를 이해하려면 자연의 생물학적 세계와 사회적 세계로 뭘 해야 된다? 구분해야 된다. 질적으로 다르니까 우리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랑 뭐를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생물학적 세계와 사회적 세계로 구분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 구분도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라고요. 여러분들 유전적 본능 그리고 문화적 교육, 생물학적 차원, 사회윤리적 차원 요거 대립어로 엄청 자주 나와요. 본능과 의식, 생물학과 사회적 이런 게 대립어 쌍으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걸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요런 대립어 쌍으로도 구성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연 상태 그대로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과 인간이 문화를 일으켰을 때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요게 나오면 거의 항상 두 개가 대칭 개념으로 이용되고 있구나. 반대단으로 쓰이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은 생물학적 세계와 사회적 세계로 구분해서 인간은 뭐가 있고 동물은 뭐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인간은 포유류지만 모든 포유류가 반드시 인간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동물과 인간 사이에는 진화적인 연속성뿐만 아니라 명백한 단절이 있다. 사람은 단절 되게 좋아해요. 단절 구분 말이고 단절이 있고 구분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 플러스 문화가 다 있고 동물은 얘가 없어. 동물은 사회적 측면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뭐 배경 지식으로 간단하게만 알아두세요. 왜냐면 진화론 관련해서 여러분들 너무 단어를 많이 봤지. 별 얘기 다 할 때 다 진화론이 나와. 이기심과 이타심이 얘기할 때도 진화론이 나왔잖아. 그래서 진화론적으로 우리가 이기심이 본능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이타적인 행동도 하면서 이렇게 협력과 배반을 적절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태도다. 그게 진화론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태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어떤 문제까지 우리 적용을 시켰었어. 저번에 한 2시간 전쯤 전에 그런 거를 이제 막 기후변화 문제에도 적용을 시킨다. 그래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협력을 하면서 배반도 적절히 활용할 줄 아는 국가가 또는 개체가 가장 생존에 적합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때도 특정 국가가 불참할 때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재를 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협력이라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그 국가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해주되 그러다가 뭔가 한 국가가 배신을 하면 굉장히 강력한 제재를 때리고 그래서 국가를 고립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협력과 배반의 전략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를 진화론적인 윤리를 통해서 이끌어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진화론이라는 게 되게 그냥 엄청 많이 쓰이는 주제야. 진화론이라는 게 모든 주제랑 거의 다 연관이 될 수 있고, 이제 너무 포괄적인 주제라서 좀 뭐 짧게 줄여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진화론 하면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핵심이 뭐야? 이것도 뭐 진짜 정확한 뭐 철학적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구분을 하면,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인간이 모든 생물체가 진화를 통해서 형성됐다라는 거야. 자연 만물이 진화를 통해서 형성됐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가 뭐 여기 대립되는 단어로 뭐 창조론 이런 것들이 제기되기도 하잖아. 창조론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진화론은 뭐에 반대되는 개념이냐면 기본적으로 더 큰 범주에서 보면 진화론은 목적론을 부정하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요거 두 개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진화론은 목적론을 논리랑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진화론은 모든 것이 다 우연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거야. 목적론은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막 국어 제시문 봤잖아. 세상 만물에는 정해진 목적과 이치가 있어. 저 별은 별답게 움직이고, 그리고 뭔가 저 쥐들은 쥐 나름의 어떤 질서가 있고, 모든 것은 질서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종에 따라서 처음부터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사회도 마찬가지로 뭐 귀족과 노예가 있어서 고귀한 인간과 저급한 인간이 있어서 각각의 본성이 다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그릇 같은 존재고 자기 안에 본성이 있어서 그 본성을 그냥 잘 실현하면서 살면 돼. 그러니까 고유한 질서를 깨지 마. 왜냐면 정해진 목적이 이미 있어. 너네들은 노예로서 잘 살면 돼. 너네가 귀족이 되면 세상이 망한다고. 너네는 귀족의 자질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 만물을 딱딱딱딱 정해진 질서로 이렇게. 지금 보면 이상하게 들리지 당연히. 근데 그 시대 당시에서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어떤 사상이었겠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게 필요했을 거고, 뭐 그런 과학적인 발견의 도구가 우리가 없던 상태였으니까 그런 걸로써 뭔가 철학이라는 걸 발전시키고 뭔가 A와 B를 구분하고 이런 사고체계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이런 사고를 일방적으로 비판만 하는 사람들은 좀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것들 토대 위에서 과학이 생겨났다는 걸 모르는 거야. 어쨌든 뭐 이건 딴소리고, 진화론은 이런 목적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정해진 이치가 없고 모든 것은 이 두 개에 따라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변이와 시간이 합쳐져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어요? 인간이 어디에서 왔어요?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어디로 갈까? 뭐 이런 질문을 하잖아. 인간은 어떻게 생겨났어요? 목적론은 몰라, 뭐 신을 믿든 간에 안 믿든 간에 목적론은 적어도 어떤 정해진 이치나 법칙이 있어. 그래서 그 법칙에 따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딱 인간으로 그냥 만들어진 거야. 뭔가 거기에 정해진 원리가 있다라는 거야, 미리. 근데 진화론은 노노노, 그거 아닌 이거인 거야. 모든 것은 다 똑같은 데서 생겨났어. 모든 것은 다 똑같이 그냥 요만한 가장 작은 세포 또는 그거보다 더 작은 박테리아 다 예로부터 생겨났어. 그러니까 최소한의 단위에서 그냥 다 번져가지고 생겨난 건데, 그러니까 얘가 뭐 이렇게 변했겠지. 그리고 얘랑 똑같은 다른 애는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했을 수도 있고, 또 얘랑 비슷한 다른 애는 뭐 이렇게 변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최소 단위, 뭐 유전자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요게 그냥 변이를 거치면서 쫙 변이를 거치고 막 이제 생식을 해가지고 또 이 변이가 축적이 돼서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되고, 그리고 얘랑 또 얘네가 이제 또 뭐 합쳐지기도 하겠지. 그래서 얘랑 합쳐져가지고 조금 더 복잡한 생물체가 되고,
그 복잡한 생물체가 되고 또 A 플러스 B가 이제 C라는 더 복잡한 생물체가 됐으면 또 얘 다른 애들도 딱 있어가지고 요 C랑 D랑 또 합쳐져가지고 또 새로운 변이가 막 탄생을 해. 그리고 또 합쳐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진 질서가 아니라 그냥 막 우연히 산발적으로 이렇게 모인 것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그림 기대하지 마세요. 뭐 개미도 생기고 뭐 개구리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인간도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이런 작용들이 그냥 축적이 돼서 변이가 시간의 통으로 축적이 돼서 생겼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목적론하고 양립할 수 있겠어요? 이건 근본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주장이에요. 진화론을 주장하면 여기에 정해진 어떤 법칙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진화론 중에서 사실 뭐 특정한 진화론인데 다윈주의라는 진화론이 있고 막, 근데 여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진화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근데 진화론 중에서도 목적론적인 진화론이 있어. 근데 이제 그거는 언급하지 말고 진화론 하면 그냥 다윈의 진화론으로 이해를 한다면 저 진화론은 그냥 다 우연히 생긴 변이가 쌓여가지고 그냥 모든 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생긴 건데 여기 어떻게 정해진 목적이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변이와 시간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게 이제 요즘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사회학에도 진화론을 접목을 시키고 심리학에도 진화론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진화심리학이라는 걸 탄생을 시키죠. 그래서 뭐 우리가 왜 뱀을 보면 막 겁이 나는가? 거의 이제 뭐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이제 뱀한테 뒤꿈치를 물려가지고 그 경험이 쌓여가지고 뱀을 두려워하는 어떤 유전자의 변형이 생겨났어. 그리고 변형이 계속 세대를 거치면서 그 뱀을 두려워해서 피하는 애들이 먼저 많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얘네가 유전자들을 더 많이 퍼뜨리고 그래서 그 유전적 성향이 보편적인 다수의 어떤 행동 특징이 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시작해서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이런 변이와 시간의 관점에서 어떤 그리고 뭐 적자 생존 이런 거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논리가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화라는 배경은 이 정도로만 머리에 인식을 시켜두면 좀 배경 지식으로는 충분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유기적 세계를 진화 과정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진화론으로 갔을 때 인간과 자연은 동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 둘 다 여기서 나왔으니까. 박테리아에서 나왔으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진화론적인 연속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연속성이 있다라는 거는 얘도 개미도 개구리도 인간도 다 그냥 그 같은 계통에서 진화를 해왔다. 뭔가 분리된 완전 근본적으로 다른 애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얘는 좀 특이하게 진화론으로 보면서도 단절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좀 특이하다 라고 해서 이런 진화론적인 문제 앞으로 진화론은 뭐 사회 윤리랑 관련해서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것들 인식을 해두면 좋다. 그러니까 1분 30초만 더 설명을 하자면 사회 윤리 관련해서 진화론이 나오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어차피 볼 거라서 지금 들어두는 게 나아. 나중에 딱 이거 또 뭔 소리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시계 그만 쳐다보고 그냥 들으세요.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회 윤리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현명과 배반의 전략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화론적으로 그러니까 현명과 배반이 이 진화론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게 궁금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사회 윤리도 생물학적인 진화론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이거라 이거야.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에서 우리가 기존에는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유전자가 되게 이기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유전자는 자기가 살아남아서 자기를 퍼뜨려야 되니까 이기적으로 행동 패턴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런 유전자는 이기적 성향도 있는데 근데 동시에 이타적인 행동도 적당히 해야 돼. 왜냐? 그러니까 막 동물들이 이제 무리를 이뤄가지고 동물들이 막 살면
그러니까 이제 이기적인 행위를 한 번 하고 자기가 이익을 취한 동물들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무리 밖으로 이렇게 막 쫓겨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두 번 이제 그냥 야생 상태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사회관계로 따졌을 때도 그냥 우리가 한 번 보고 말 때, 그러니까 너네랑 내가 그냥 한 번 특강으로 보고 말 때, 그리고 한 번 특강으로 보고 말고 뭐 리뷰 같은 것도 없다고 할 때, 그럴 때 난 솔직히 대충 수업하는 게 제일 유익하잖아. 뭐 리뷰 같은 걸로 나중에 피해볼 일이 없다면. 그러니까 한 번만 게임할 때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유전자가 잘 살아납니다. 근데 이제 무리를 이루고 게임의 횟수가 반복되고 이걸 이제 대입해서 인간의 사회로 대입을 하면 반복 게임이 이루어질 때는 진화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가장 진화론적으로 적합하냐, 누가 가장 적자이냐 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잘하는 유전자가 잘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협력을 기본으로 하되 상대가 이기적으로 나오면 그때는 가차없이 배반을 한다. 그래서 이타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가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면 거기에 반격을 할 줄 안다. 이런 동물들이 동물사회에서도 이런 애들이 무리의 우두머리가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 진짜 무조건 제일 힘센 애들이 침팬지 대장이 되는 게 아니라 힘은 물론 당연히 세야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거 사회성이 좋고 이런 협력과 배반을 적절하게 구사해서 다른 무리의 존재들한테 시그널을 줄 줄 아는 사람. 쟤는 건드리면 진짜 망한다. 근데 안 건드리면 되게 잘해준다. 이런 게 이제 인식이 된 사회성 좋은 애들이 그냥 힘만 센 애들보다 동물 세계에서도 얘네들이 무리의 왕이 됐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 사회에다 요걸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기심과 이타심 얘기 나올 때 이걸 써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제 이타심과 이기심을 적절하게 사회 제도로서 이렇게 적절한 협력과 적절한 배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 제도를 잘 만들고 또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때도 이런 협력과 배반의 전략을 사용해서 적절하게 뭐 제도 같은 거를 구성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어떤 학교들은 수리 문제랑 연관을 짓기도 하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 얘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길게 들은 거 벌써 세 번째야. 그러니까 이제는 진화론 얘기하면 뭐 대충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고요. 이제 마와 반은 짧아요. 마와 반은 짧고 명백한 단점이 있다. 진화론은 이제 뭐 그런 얘기다. 근데 이 사람은 나의 저자는 진화론임에도 불구하고 동물과 인간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인간은 너무 진화를 해가지고 그 의식이라는 게 발달을 했다. 그래서 이제 사회를 이루고 문명을 이뤘기 때문에 동물이긴 하지만 그 진화의 정도가 너무 커서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류의 주장도 있어요. 나의 주장도 한번 여러분들 잘 한번 뒀다가 자주 좀 읽어보면 좋아요. 그래서 마는 방금 다와 라가 둘 다 인간 중심주의 얘기를 했으니까 왠지 마와 바는 둘 다 뭔가 생태 중심주의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 필인데 봅시다. 그래서 인간이란 종은 핵전쟁과 환경 파괴 때문에 멸종 위기에 처한 수백만 생물종 가운데 하나이다. 인간이란 종은 이제 멸종할 위기에 처했어. 이런 게 문제점이야.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역사가 증명해주는 인간의 본성은 우리의 호전적이고 탐욕스럽고 무지한 방식을 바꿀 희망을 별로 보여주지 않지만 그보다 훨씬 오래된 화석의 역사는 우리가 바뀔 수도 있음을 분명히 말해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비를 지금 시키고 있는 거라고. 요 대비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잡아야 돼. 그러려면 아까 그 진화론이라는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훨씬 유리하다고. 요 문장은 그냥 읽는 것보다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자연이라는 요소랑 문화적인 요소 중에서
요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화론은 쉽게 말해서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진화론은 인간이 동물로부터 박테리아로부터 진화를 하면서 점점 진화의 정도가 크다 보니까 자연 상태에서 나와서 문화라는 걸 이루고 살기 시작했어. 그래서 인간은 자연적 본성도 가지고 있지만 문화적 본성도 가지고 있어. 이게 진화론이고 이 문화적 본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조금씩 진화론마다 다 다르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문화적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문화적 측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회를 이뤘더니 뭔 짓거리만 하냐? 호전적이고 탐욕스럽고 무지한 짓만 하고 자꾸 스스로를 멸종시킨 짓만 해. 막 맨날 전쟁 내고 뭐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화석의 역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연 상태로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화론의 틀을 잡고 있으면, 자연과 문화라는 틀을 잡고 있으면 요게 보인다. 그래서 진화의 역사는 우리가 물고기이기도 하고 절묘한 유연성으로 죽음을 물리친 수많은 다른 생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지금의 인류가 이 모양이지만 어느 정도의 확신은 가질만도 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은 지금의 인류, 그러니까 얘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확신을 가질만하다 라는 거는 얘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자연을. 그래서 약간 뭐 자연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무슨 장자의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멸종의 위기는 변화하고 진화하라는 요청받기도 하다라고 쭉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환경 위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생태적인 유산을 기억해내야 한다 하면서 쫙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뭐 산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개념어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겠죠. 자연 법칙으로 돌아가고 또 거기에 순응해야 된다.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라고요. 자연 법칙으로 돌아가고 순응해서 뭘 어떻게 하려는 거냐?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인류가 멸종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파괴적인 행위를 멈출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어떤 자연적인 윤리를 되찾음으로써. 그러니까 맨날 막 진짜 막 국가, 국뽕 이런 거 내세우면서 전쟁하지 말고 우리 그냥 자연을 보고 본받자 이거야. 뭔가 되게 너무 추상적인 얘기처럼 들리긴 하지만 어쨌든 뭔가 저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우리 좀 행동을 해보자. 자연 상태에서 동물들이 자기 배부르면 다른 동물을 공격하냐? 사자도 배부르면 공격 안 해. 뭐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생태 중심적인 윤리를 여기서 내세우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봐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생체 중심주의적이죠. 그래서 뭐 약초를 캐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약초를 구하는 때와 장소를 안다. 그래가지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고 여름이 그냥 지나가 버릴 것이고 쫙 해가지고 우리 인디언들은 어떤 이유 없이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불필요하게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중요성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7페이지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좀 마지막 문단에 보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나면 표면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알고 나면 겨울의 눈도 우리 자신이고 여름의 꽃도 우리 자신임을 깨닫게 된다. 인간의 본질은 우주의 본질과 하나이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 만물과 그 속에 포함이 돼 있고 또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구분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거 예시답안은 제가 이따가 오늘 자정까지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예시답안은 올려주고 여러분들 내가 개요를 어떻게 썼는지랑 그래서 이 글을 어떻게 실제로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만 감을 잡으면 되는데 이거 분류하는 건 결국에 그렇게 쓰면 되겠지. 뭐야 이거? 분류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첫문단에 이제 기준하고 분류해주고, 그러니까 제시문 가에서부터 반은 인간과 자연 중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에 대해서 대립된 관점을 보인다 라고 하면서 여기는 무슨 관점이고 얘는 무슨 관점이어서 그렇게 분류된다 라고 첫 문단에 요약을 하고, 두 번째 문단에 이제 1번 입장 요약,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 2번 입장 요약, 이런 순으로 가면 되겠죠. 기준하고 분류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각각 입장들에 해당하는 3개 제시문씩 요약한다. 요거 분류 요약 문제는 우리 많이 풀어봤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따가 자정에 예시답안을 올려줄 테니까 그 예시답안을 보면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번 문제를 보면, 이번 문제는 항상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첫 문제가 좀 꼼꼼히 봐야 돼요. 왜냐면 이제 초장에 좀 뭔가 쟁점을 다 잡고 들어가면 뒤에는 여러분들한테 좀 힌트만 던져주면 되거든요. 문제 1을 파악했으면 훨씬 더 쉬운데, 문제 1의 두 관점 중 어느 관점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고, 두 가지 요구사항이겠죠. 어느 관점 지지하는지 이유를 서술하고 그 관점에서 사자를 평가하시오. 그래서 자기 입장을 선택하고 이유를 서술하라. 자기 입장에 대해서 옹호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 세 제시문을 평가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생태 중심주의와 인간 중심주의 중에 어느 관점을 지지한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까 요거 요약한 거에서 좀 찾아보면 되겠죠. 요약한 거에서 나는 생태 중심주의 쪽에 서면 요런 근거로 생태 중심주의가 타당하다 라고 하면서 요런 근거로 인간 중심주의는 부당하다 라고 해서 반반씩 이렇게 총 이제 600자의 절반을 쓰고, 이게 총 600자에서 700자니까 그렇게 해서 한 350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요구사항 평가하는 부분 해가지고 300에서 350자를 쓰면 되겠죠. 근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못 따라오면 안 돼요. 좀 집중을 해봐봐. 이거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어느 관점 지지하는지 이유 서술하라. 300에서 350자. 그 관점에서 사자 평가하라. 300에서 350자. 이거 어려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개요도 이렇게 문제 2번 여기 해놨어요. 그래서 각각 지지하는 관점 플러스 이유, 그리고 다른 쪽 관점이 좀 부당한 이유도 같이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조금 지면 여유를 봐서 이 세 개를 다 쓸 수도 있고 이 중에 한두 개만 쓸 수도 있고 할 수 있게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얘기들을 다 뽑아냈으니까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한번 문제를 다시 풀면서 개요도 한번 다시 짜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사자 평가하는 부분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 사자는 간단해요. 그래서 사는 무슨 얘기냐면, 사는 보시면 이제 쫙 네덜란드인들에게 뭐 북해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북해의 이런 해일 문제 같은 걸 해결하기 위해서 북부를 넘어서서 국가 대개주에 해당하는 어떤 방파제 설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방파제 설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가 전체에 그냥 대개조급으로 이런 걸 설치해서 결국에 태풍과 해일에 대한 방파제가 설치됐고 이런 쫙 대형수가 발생했는데 견딜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뭔가 국가 전체를 해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댐을 건설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 중심주의 또는 생태 중심주의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로 인간중심주의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죠. 아까 우리 기계론적으로 자연을 이용한다 이런 논리를 쓸 수도 있을 것이고, 뭔가 이제 아까 여기서 메모를 잘 해놨다면 여기 나온 논리들을 각각 잘 써먹으면 될 거라고. 1번에 나온 논리들. 그래서 뭐 인간중심주의에서는 주로 옹호를 하면서 자연 역시 기계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기계적으로 자연을 잘 이용해서 인간의 안전을 지켜냈다. 이런 인간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동물은 자연 발생적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인간은 의식적으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임이 드러났다. 인간의 어떤 인간 승리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할 수가 있겠죠. 인간 중심주의 입장에서는, 사회에 대해서는. 반면에 이제 생태 중심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은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윤리적, 심리적 가치도 가지는데 일단 뭐 댐을 건설한 거 뭐 한 번 건설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러니까 뭔가 되게 경제적인 가치로만 여기고 있는 것 같아. 뭔가 실용적이고 인간에게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것, 이런 1차원적인 가치로만 따지고 있는 것 같고, 여기네요. 그런 가치로만 따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막 복부로 넘어가지고 국가 전체를 대개조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제시문에 보면 이런 말 나오거든요. 단순 피해 복구를 넘어서서 국가 전체에다가 방파제를 막 엄청 설치해가지고 그거 막 뚝 세트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막 자연경관에 너무 이제 지나치게 바꿔놓는 거는 생태계의 부조화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도 뭔가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야. 인간이 예측 못한 어떤 환경적 영향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생태 중심주의 입장에서 이렇게 인간이 경제적 관점이고 단순한 관점에서 자연 문제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래서 생태계와의 조화를 고려하면 이제 복구 수준에서 멈춰야 된다. 너무 수준이 지나쳤다. 뭐 이런 얘기들. 자연을 인간의 편의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뭔가 좀 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해일이 왔으니까 그냥 국가 전체를 다 그냥 물을 막아버려. 이런 발상 자체가 생태 중심주의에서 조금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건 맞지만 그냥 막 무조건 다 때려 부시고 그냥 바꿔버려.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고, 자연을 단순히 뭔가 그냥 인간의 뭐 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관점을 좀 전환을 해야 된다. 뭔가 좀 조금 더 이제 뭐 친환경적인 도시 설계를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얘네는. 여러분들 이거 따라와야 돼요. 이거 어려우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태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자연 전체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경제적 수단으로 여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 대개조 이런 것들도 정도가 지나치다. 그리고 이제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이제 반대쪽에서 이제 인간 중심주의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뭐 이거에 대해서 좋다 얘기를 할 것이고, 아자도 마찬가지죠. 아자도 보면 아자를 보면 이제 허자랑 시롱이라는 사람의 대화가 나와요.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 허자라는 사람은 근데 읽어보면 뭐 예전에 봤던 다른 제시문하고 좀 비슷한 제시문일 거야. 여러분 이제 유사 제시문을 한번 봤었는데, 허자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과 자연이 근본적으로 구분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뭐 봉황과 용이 아무리 높이 날아놀라도 그러니까 봉황과 용이 아무리 높이 날아올라도 짐승에 불과하고 식초와 울창주가 신과 통하고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제목으로 쓰인다 하지만 이것 또한 초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봉황이나 용 같은 게 되게 막 신비해 보이고 뭔가 이제 막 높이 날아오려고 해가지고 막 신의 이치를 드러낸다고 시롱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자연 만물의 완벽한 조화를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허자라는 사람은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 또한 초목에서 지나지 않고 짐승에 불과하고 결국에 인간이 제일 위대하다라는 얘기를 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면 뭐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 오직 사람이 제일 귀합니다. 이것도 허자라는 사람의 말이거든요. 허자라는 사람은 자연의 신비, 생명의 오묘한 이치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다라는 거야. 사람이 제일 귀하고 나머지는 뭐 초목이나 이런 것도 예의도 의리도 없고 사람이 짐승보다 귀하다. 사람은 그냥 위다. 저런 짐승들 보면 뭐 쟤네들이 뭐 사회 규범을 아냐, 뭘 아냐. 봉황이라고 해도 얘가 막 날아오른다 해도 그냥 뭐 지멋대로 날아오는 동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막 자연 만물의 그런 이치와 법칙, 뭐 경외심 이런 걸 주장하는 스승을 비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둘이 싸우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에서는 허자가 옳고 시롱이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생태 중심주의에서는 반대로 얘기를 하면 될 거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은 이제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통합적 관점에서 생태 중심주의의 관점이에요. 이런 얘기들, 조화로운 공생이 가능하다, 통합적 관점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할 것이고 실용에 대해서는 옹호를 할 것이고 허자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겠죠. 허자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면서 허자는 인간의 자연과 분리된 존재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비판하는 논거도 다 그 가나다라 마바 거기서 따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은 분리된 존재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인간과 자연은. 인간의 자아는 우주 만물과 하나를 이루고 있어. 이런 얘기들. 제시문 마였나 바에서 한 얘기잖아. 그런 것들 끌어와서 각각 비판하면 된다고요. 그런 얘기들이고 인간 중심주의에서도 반대쪽 얘기를 할 것이고 자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문제 푼 거 맞죠? 푼 거라고 전제하고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나야 돼. 정신을 놓고 싶을 때 하면 정신을 좀 차려요. 이거 그냥 쓱 내려놓고 한두 번 지나가면 그림 그대로예요. 자 얘기는 이제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물질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산화탄소가 실제로 지구를 파괴하고 있고 두 번째 문단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직접 나오죠. 그래서 이런 이산화탄소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된다? 시장경제의 힘을 이용해야 된다 라고 해서 환경 문제를 경제 논리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시장경제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힘을 이용하는 게 뭔가? 이산화탄소의 가격표를 다는 것이다. 우리 이거 예전에도 많이 했었죠. 이런 해결 방식을 5글자로 뭐라 그래요? 뭐 7글자일 수도 있는데 이산화탄소의 가격표를 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뭐를 거래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쵸? 탄소 배출권이죠. 그러니까 배출을 해도 돼. 그러니까 너네 생산해야 되고 그냥 너네 뭐 일하느라 바쁘고 너네 국가의 부도 늘려야 되면 배출해. 배출 그냥 무조건적으로 배출이 나쁘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다른 국가도 살아야 되니까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도 맨날 공기 마시고 살아야 되니까 돈 내고 해 이런 거죠. 돈 내기 싫으면 하지 마 이런 거죠. 그래서 너네가 돈을 낼 수 있는 만큼만 배출을 해.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배출할 여력이 되는 국가나 회사는 배출할 여력이 없는 회사로부터 배출권을 더 사겠지. 그러니까 너네는 돈도 없지. 그러니까 너네 이거 배출권 이거 해봤자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배출권 팔어.
그러면 얘네는 적게 배출하고 나는 많이 배출하니까 총량이 줄어들 거란 얘기지. 그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주장이고, 대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저번에 배웠던 자율적 관점과 강제적 관점 중에 자율적 관점에 따른 해결책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하자는 얘기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를 우리 뭐 예상 가능하죠. 당연히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옳소, 좋다, 너네 천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보면 생태 중심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연이 지닌 경제적 가치만 본다. 봐라, 너네 이산화탄소 배출을 지금 돈으로 거래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공기가 지금 돈으로 환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냥 공기가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경제적 가치를 지금 환원하는 이 태도가 문제라니까. 그러면 너네가 이거를 경제적으로 얼마의 가격을 매길 때 너네가 생각하는 것 중에 윤리적, 심리적 가치는 포함이 돼 있니? 요거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조금 더 근본적인 비판으로 가면, 봐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을 뭔가 조작의 대상으로 보고 수치로 해가지고 막 얼만큼 배출하면 괜찮고 이렇게 하는 게 기계론적 관점 아니냐. 가에 나온 자연이 기계이니까 적당하게 우리가 배출해서, 그래 너무 많이 배출하면 얘가 막 망가진다니까 적절하게 배출해줘서 얘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해서 우리 인간끼리 좀 잘 살아보자, 이런 관점이 아니냐. 그 관점 자체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고 부작용을 낳는다. 조금 더 통합적으로 생태계 전체를 동등하게 고려하는 새로운 입장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이런 기계론적 관점과 경제적 가치에 집중하는 태도를 비판을 할 거라고. 그리고 자에서는 뭐라고 말한다? 자에서는 시장 거래를 통해 탄소 배출을 최적화하는 것은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얘는 좋다고 얘기하겠지. 너네 천재다. 그래. 얘기하면서 얘네는 기본적으로 기계론적으로 이해를 하잖아. 기계론적 관점으로 자연을 되게 잘 조작하네. 자연을 잘 조작해가지고 적정량을 계산을 해내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이익을 잘 극대화시킨다라고 칭찬을 할 것이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얘기를 하겠죠. 거 봐라, 아까 인간이 동물과 다르게 의식적으로 막 환경을 개조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그랬잖아. 다른 동물들은 다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밖에 못해. 이런 환경을 능동적으로 이용하고 조화를 이루는 인간성의 우위를 보여준다. 인간의 능력을 보여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평가하라 그러면 옹호 또는 비판이잖아. 아니면 부분 옹호, 부분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옹호 또는 비판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옹호하고 얘는 비판할 거란 얘기지. 생태 중심주의자는 비판할 거란 얘기지. 그렇게 되는 것이고, 3번 문제는 힌트를 줄게요. 힌트를 주고 가볍게 좀 풀이를 해보면, 문제에서 자료 2와 자료 3을 이용하여 왜 자료 1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라고 해서 얘랑 얘를 활용해서 얘의 원인을 설명하래요. 얘랑 얘를 활용해서 자료 1을 설명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자료 1이 논제 1의 두 관점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 근거가 되는지를 설명하시오. 그래서 요구사항이 두 개죠. 첫 번째는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느냐,
또 이런 변화가 뭔지를 설명하고 그 변화가 얘에 따르면 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두 관점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그러니까 어느 자료 1이 두 관점 중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 중 뭐를 옹호하는지 요거를 나타내라는 거겠죠. 일단 자료 1부터 한번 볼까요? 무슨 변화가 있길래 이걸 설명하라고 그러는 걸까? 라고 보면 (1인당) GDP가 증가하면 할수록 환경 오염도가 어떻게 변하나를 나타낸 거예요. 우리 그래프 볼 때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러니까 뭐가 변하면 뭐가 어떻게 변한다, 요거 따지라 그랬죠. 뭐가 변하면 뭐가 어떻게 변한다, 이거를 우리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서술하는 거라 그랬어요. 1인당 GDP가 증가하면 환경 오염도가 어떻게 변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환경 오염도가 어떻게 변해요?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서.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서 환경 오염도는 처음에는 증가했다가 나중엔 감소하죠. 그러니까 그 중간 정도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환경 오염도가 계속 늘어나. 1인당 GDP가 증가한다는 거는 한 국가가 점점 더 부자 국가가 된다는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점점 더 국민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처음에는 환경 오염도가 증가하다가 나중엔 환경 오염도가 줄어들어. 요거는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에 따라 어느 쪽일까? 딱 요것만 보고 봤어.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나중에 가면 줄어들어. 나중에 가면 줄어든다는 게 중요할까요? 처음에 가면 증가한다는 게 중요할까요? 그쵸. 점점 더 증가하면 줄어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더 이제 더 늘어나면, 그러니까 국가가 더 부자가 되고 더 선진국이 되면 환경오염도를 줄인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국가를 발전시켜야 된다. 뭔가 생태 중심주의적인 논리로 발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간 논리로 쓰이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GDP라는 게 뭔가 인간 문명 이런 거잖아. 그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인간 중심주의냐 생태 중심주의냐만 보면 되는 거잖아. 생태 중심주의이면 인간의 그런 GDP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겠지. 인간 중심주의면 이런 GDP, 1인당 GDP가 늘어나면서 국가가 발전하니까 환경도 나아진다. 거봐라, 이렇게 경제 논리로 해결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갈 거라고. 그럼 어느 쪽이겠어? 인간 중심주의일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가서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다라고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일단 두 번째를 먼저 풀었고, 첫 번째는 그러면 자료 2와 자료 3을 통해서 자료 1을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이거 처음엔 늘어나다가 나중에 줄어든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야. 자료 2에서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1인당 GDP가 변함에 따라서 항상 그래프는 뭐가 변함에 따라서 뭐가 어떻게 변한다, 요거 설명하는 거라고 했어요.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서 여러분들 교재인 보일 거예요. 여긴 좀 희미하지만 뭐가 줄어들어요? 탄소 배출 감소에 대한 단위당 비용이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 감소에 대한 단위당 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보존을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거 한 단위당 어떤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요만큼의 노력을 하는데 새로운 환경 보존 노력을 하는데 요만큼이 또 들어가고 요만큼이 또 들어가고, 그 이제 새롭게 생겨나는 비용을 단위당 비용이라고 해요. 잠깐만. 단위당 비용이라고 그러면 그 전체 평균의 단위당 비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 비용 말고 평균. 그러니까 평균 비용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평균 비용이 계속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1인당 GDP가 높아질수록 탄소
탄소 감축을 위한 그런 기술 개발이 효율적이라는 거야, 비효율적이라는 거야? 효율적이어진다라는 거지. 점점 생산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야 돼. 여기다 메모를 해놔야 돼. 1인당 GDP가 증가할수록 탄소 배출 감소에 대한 단위당 비용은 감소한다. 그냥 X축, Y축 읽은 거잖아. 이 말은 뭘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할 수 있어요? 1인당 GDP가 증가할수록 이거를 단위당 비용이 감소한다라는 말을 바꿔보면 탄소 배출 감소의 그런 생산 비용이 줄어든다. 생산이 효율적이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1인당 GDP가 높아지면 이런 선진국이 될수록 탄소 이런 친환경 기술이 점점 더 많이 보급될 수밖에 없어. 왜냐? 비용이 점점 더 줄어들잖아.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래서 환경 오염도가 줄어든 거야. 이렇게 가는 거라고. 요거 봅시다. 얘는 1인당 GDP가 올라갈수록 이것도 여러분들 교재에는 보일 거예요. 그 교재에 거기서 표에서 명확하게 안 보이더라도 문제에서 보여. 우리 항상 도표에서 제목 보면 안다고 했죠. 자료 3은 뭐와 뭐의 관계라고 나와 있어요. 자료 3은 1인당 GDP와 탄소 배출 감소에 대한 단위당 지불할 용의가 있는 평균 금액, 요거라 그랬잖아. 지불 용의가 있는 금액이 어떻게 돼요? 1인당 GDP가 늘어날수록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선진국이 될수록 국민들이 점점 더 환경오염 감소 추가 단위를 위해서 환경오염 감소를 위해서 점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점점 더 이제 하나당 지불할 용의가 높다라는 거는 환경오염 기술에 대해서 더 많이 투자가 수요가 있을 거라는 거겠어.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뜻이겠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눈빛이라도 좀 보내봐봐. 좀 살아있다는 걸 좀 보여줘봐봐. 여기서 죽으면 여러분들 시험장 어떻게 할 거야? 늘어난다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늘어난다는 거죠? 1인당 GDP가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환경오염 배출 한 단위 감소를 위해서 국민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커진다. 그러니까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요거를 하려고 한다. 국민들의 수요가 높아진다는 거라고요. 얘는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생산이 더 많아진다. 그래서 둘 다 1인당 GDP가 올라갈수록 생산 비용은 줄어들고 탄소 배출 감소에 국민들이 수요는 높아져.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라는 건 수요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 선행학습 과정이라서 요거는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들어가 두세요. 지불 용의가 있는 금액은 우리 수요 공급 곡선에서 수요 곡선을 의미해요. 수요 곡선의 정의가 저거예요. 수요 곡선에서 이제 한 단위당 가격이 내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이 수요 곡선에서 수요 곡선의 의미거든요. 공급 곡선의 의미는 생산 비용을 의미해요. 그래서 생산 비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생산 비용이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공급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요건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대충 한번 들어만 두고 그냥 요 의미 자체로 이해를 해보자고. 그러니까 지불할 용의가 더 많아지니까 더 수요가 많아지겠지. 더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겠지, 국민들이. 그게 지불할 용의의 정의잖아. 비용이 작아지니까 더 기술이 효율적으로 생산될 거라고.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점점 더 탄소 배출 노력이 증가하겠어, 감소하겠어? 1인당 GDP가 증가할수록 계속 증가하죠. 비용도 감소하고 그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 올라가서 이 수요도 올라가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늘어났다가 줄어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보고 그냥 이렇게 설명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얘네가 계속해서 얘는 줄어들고 얘는 늘어나기 때문에 일정 시점까지는, 그러니까 국가 발전 수준이 뭐 어느 정도 늘어나기 전까지는 환경오염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면
효율적이어지고 수요가 많아지니까 결국에 환경 오염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인 이득과 손해를 따져서 이렇게 국가를 더 발전시키는 길이다. 그러므로 자료 1은 인간 중심주의의 관점의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문제가 요구한 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충분한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진짜 나는 경희대를 먹어버리겠어. 이렇게 내가 연대 붙어도 경희대 교수가 나한테 전화하게 만들겠어. 이렇게 쓰고 싶다면 요게 초반에 늘어나는 이유도 한번 잘 보면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구석이 있어요. 둘 다 줄어드는데 얘는 늘어나는데 왜 초반에는 이런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할까? 왜 여전히 환경오염이 증가할까? 그거는 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울기, 정확히는 접선의 기울기인데 여러분들 수원수투 했다면 변화 속도도 봐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변화 속도까지 안 봐도 돼요. 근데 변화 속도 한번 보자. 여러분들 이게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얘 순간 변화율이라는 건 알죠?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건 그냥 한번 알아두세요. 이거 몰라도 되는데 그냥 한번 들어만 둬. 배경 지식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수원수투 할 생각이 있으면 요거 언젠가, 그리고 대학 가서 여러분들 공부하려면 요 정도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개념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속도라는 게 얘가 변함에 따라서 얘가 변하는 정도를 속도라 그러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접선의 기울기라는 건 순간적으로 얼만큼 변하냐, 얘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얼만큼 변하냐라는 순간 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점점 더 가팔라지고 있어요? 완만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자. 아까 뭐 미분계수 이런 거 다 지워버리고 속도가, 그러니까 가팔라지고 있다는 건 속도가 느렸다가 빨라지는 거야, 빨랐다가 느려지는 거야? 변화율이. 얘에 따른 얘의 변화율이 느렸다가 빨라지는 거야, 빨랐다가 느려지는 거야? 느렸다가 빨라져요. 그렇지. 더 급격하게 변하잖아. 속도라는 건 GDP가 늘어남에 따라서 얘가 줄어드는 정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거야. 하고 싶은 말은 그거라는 거야. 기울기가 점점 더 가파라지고 있다는 거는 초반에는 이 비용 감소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슬쩍슬쩍 변하니까. 근데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중간에 넘어서면 가파르게 팍팍팍팍팍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GDP가 늘어날수록 감소 비용이, 단위당 감소 비용이 엄청 빨리 줄어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시점만 넘어가면 되게 효율적이어지니까 계속 해야겠어, 멈춰야겠어. 계속 해야 되는 거지. 계속해서 여기까지 만들어서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프가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그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초반에는 되게 효과가 미미해. 그러니까 얘가 소득이 늘어나도 요 지불용의 금액이 아주 조금밖에 안 늘어난단 말이야. 근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더 가파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불용의 금액이 점점 더 빨리빨리 늘어나가지고 선진국이 들어서면 소득이 요만큼만 늘어나도 국민들이 막 친환경 노력을 엄청 지불할 용의가 커. 그래서 그 투자에 대한 수요가 엄청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의 효과가 일정 수준을 지났을 때 가파라지니까, 그래서 초반에는 효과가 미미했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효과가 커져서 환경오염도가 결국에 감소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초반에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끝까지 해서 사회를 발전시켜서 인간 중심적으로 GDP를 늘리고 기후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가겠지. 초반에는 미미하지만 나중에 가면 환경오염도가 뚝 떨어진다. 그 이유는 요 효과가 초반에 약하다가 나중에 가팔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의 도표 해석 능력에 그냥 교수님이 그냥 얘 번호 알아와라 뭐 이럴 수도
번따 당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게 여러분들 경희대 교수님한테 번호 따이는 법을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런 거고 이런 식으로 한번 이 변화율까지는 여러분들이 안 썼어도 됐을 거예요. 안 썼어도 충분히 다들 합격을 했을 거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개요를 한번 내가 쓴 개요를 한번 쫙 보시고 개요 쫙 보시고